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일론 머스크는 첫 회사를 매각하며 약 2,300억 원의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돈 대부분을 새로운 사업들에 모두 재투자해버렸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테슬라에 7천만 달러, 솔라시티에 1천만 달러를 투입한 뒤 정작 자신은 집세를 빌려낼 정도였죠.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행보는 머스크가 얼마나 비범한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머스크의 특별함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간의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려면 로봇의 손이 인간처럼 정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도 손의 섬세한 동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렇듯 머스크는 당연시되던 전제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가장 기초적인 요소부터 다시 바라보는 접근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리치, 부를 만들어낸 숨겨진 사고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1원리 사고라고 부르며 부를 축적하는 데 기반이 되어주는 중요한 사고이니 쉬운 이야기를 통해 습득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대 철학자 탈레스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철학자는 현실 감각이 없다는 조롱을 받자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돈을 벌어 보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복잡한 시장 상황이나 경제 동향 대신 올리브 농사의 풍요를 결정짓는 근본 요인인 날씨에 주목했습니다. 별자리 관측 등을 통해 다음 해에 올리브 대풍년이 들 것을 예측한 탈레스는 추수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올리브 앞찾기들을 헐값에 모조리 선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년이 오자 모두가 한꺼번에 앞찾기를 필요로 했고 탈레스는 자신이 선점한 앞찾기들을 원하는 가격에 빌려주어 큰돈을 벌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도 충분히 부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탈레스는 이 올리브 앞찾기 독점 일화를 통해 철학자가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정작 철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곧장 본업인 철학으로 돌아갔고 돈 자체보다는 자신의 사상과 통찰을 우선시했던 거죠. 탈레스 이야기는 제2원리 사고의 전형적인 사례로 회자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분해하고 거기서 출발해 해결책을 재구성하는 방식이죠. 탈레스는 표면적인 시장 상황보다 올리브 생산을 좌우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후라는 제1원리에서 찾았죠. 결국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원리로 바꿔 창의적 해법을 찾아내고 지식으로 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이러한 제1원리 사고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진짜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접근을 보여줍니다. 머스크는 왜 로켓은 이렇게 비싼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로켓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해 그 복잡한 로켓 구성을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분석했죠. 그는 로켓 제작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은 전체 가격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재료 자체는 싸지만 기존 업계의 비효율적인 제조 방식 때문에 완성 로켓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진 것을 간파한 거죠. 특히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로켓 구조가 가장 큰 비용 요인이었는데 이 핵심 원인을 찾아낸 머스크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재사용을 전제로 로켓을 만들면 되지 않나 라는 발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실제로 스페이스X를 통해 로켓을 직접 제작하고 발사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제2원리 사고의 산물이었죠.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제, 로켓은 한 번 쓰면 벌어진다를 깨고 문제를 근본부터 재정의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 거죠. 이러한 원리 중심 사고는 앞서 본 탈레스 머스크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가 고 정주영 회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 영국 금융계 회의론에 직면했는데 한국은 조선 경험이 없어 신용을 줄 수 없다는 반응을 뒤집기 위해 지갑에서 거북선 그림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다만 산업화가 늦었을 뿐이라고요. 과거의 근본 기술력과 잠재성을 증거 삼아 설득한 덕분에 결국 영국은행을 움직여 거액을 차관에 얻어내고 조선소 건설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에서 해법을 찾는 자세가 위대한 부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제프 베이조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좌우명 데이원, 즉 매일이 개업 첫날이란 마음가짐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베이조스는 회사가 아무리 성장해도 첫날의 긴장감과 도전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데이2가 어떤 모습이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데이2는 정체입니다.
그 다음은 영향력 상실, 고통스러운 쇠퇴, 그리고 죽음이죠. 그래서 늘 데이 원이어야 합니다. 이 말처럼 데이 원 싱킹의 핵심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데이 원 사고방식 아래에서 아마존은 모든 판단의 중심에 고객을 둡니다. 베이조스는 고객은 늘 아름답게 불만족스러워한다며 어제의 와우가 오늘은 평범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항상 더 나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객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가능하죠. 데이원 문화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실험을 장려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며 개선해 나가는 민첩성과 유연성을 중요시하죠. 다시 말해 데이원 기업은 커져도 스타트업처럼 행동하는 기업입니다. 베이조스 자신도 고객에 집착하라, 실험하고 실패를 받아들여라, 외부 트렌드에 귀를 기울여라,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데이원 방식을 몸소 실천하며 아마존을 세계 1위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이게 아마존 같은 큰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동네 빵집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보통 빵집 사장이라면 맛있고 신선한 빵을 많이 만들어 파는 것을 목표로 삼겠지만 데이원 싱킹을 적용한 A빵집 주인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위해 만드는 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객 경험의 본질을 다시 인식한 그는 매출 데이터와 방문 패턴을 분석해 언제 어떤 고객이 어떤 빵을 원하는지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오늘의 빵을 개발하여 특정 시간대에 한정 판매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출근길 직장인을 위한 간편한 식사용 빵, 오후에는 아이들 간식용 달콤한 빵을 시간대별로 출시한 거죠.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의 빵을 선보이고 고객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자 입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개업 첫날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고객에게 행복을 선물한다는 사명으로 가게를 운영했기에 변화하는 입맛과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바로 데이원 정신이 제대로 녹아든 이야기죠. 제1원리 싱킹과 데이원 싱킹은 얼핏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 보완적인 부의 창출 도구입니다. 제1원리 싱킹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이라면 데이원 싱킹은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동기부여와 문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제1원리로 문제 해결을 방향을 잡았다면 베이조스는 데이원 문화로 지속적인 실행과 추진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결국 근본을 통찰하는 지혜와 초심을 지키는 태도를 겸비할 때 부와 혁신의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듯 일론 머스크, 탈레스,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남다른 부의 비밀이 몇 가지 공통된 원리로 요약됩니다. 첫째, 스스로의 강점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둘째, 기존에 없던 창의적 발상으로 기회를 포착하며 셋째, 그 아이디어를 현실적 사업 모델로 치밀하게 설계하고 넷째, 끈기 있게 실천에 옮겨 습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치영 저자가 쓴 리치 싱킹 책을 통해 제시하는 리치 시스템의 4단계와 일치합니다. 리치는 단순히 부유한 부자의 의미를 넘어 숨겨진 속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R. 인식.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신을 탐색하고 기회의 본질을 인식하기. 모든 부의 출발점은 나 자신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머스크와 베이조스도 각자 자신의 강점, 탁월한 기술 통찰력, 고객에 대한 집요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내재된 강점, 재능, 경험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비로소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기회가 보입니다. 최치영 저자는 모든 사람은 이미 내면의 부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데 먼저 그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I. 발상. 나의 강점과 세상의 니즈를 연결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구상하기.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상하는 단계입니다. 탈레스가 날씨라는 남들이 간과한 요인에 착안하고 머스크가 재료비와 생산 방식에 주목해 남다른 해법을 떠올린 것처럼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시대의 흐름이나 시장의 빈틈과 연결지으면 유니크한 사업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C. 설계.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수익 모델로 구체화하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탈레스의 경우 올리브 앞찾기 임대 계약이라는 수익 모델로 아이디어를 실행했고 머스크는 스페이스 X와 테슬라라는 기업 형태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고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살바꿔야 합니다. H. 습관. 꿈을 현실로 바꾸는 지속적인 행동을 습관화하기. 마지막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도 꾸준한 실행 없이는 무용지물이죠. 머스크가 수차례 로켓 발사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듯 베이조스가 1일차의 자세를 매일 반복했듯이 성공은 꾸준한 습관의 산물입니다.
저자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지속적인 행동 습관을 형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반복할 때 부의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하죠. 결국 계획의 습관화를 통해 비로소 아이디어가 현실의 부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위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내면 자산을 인식하고 독창적으로 발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최치영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리치 시스템을 정립하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그는 10여 년간 기업 리더들의 성과 향상과 전략 컨설팅을 해왔고 25년 동안 비즈니스 라이프 코칭 분야에 몸담았으며 그로 인해 축적한 통찰을 바탕으로 웨스트 디자인 띵킹이라는 부의 방법론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도구로서 리치 시스템을 개발해온 만큼 이 모델은 실천 가능한 부의 매뉴얼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 막연한 행운이나 일확천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내면의 씨앗을 발견하고 부의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구체적 원리를 제시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부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통장에 찍힌 숫자, 재산의 규모로 부를 판단하지만 진정한 부의 본질은 그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앞서 탈레스는 철학적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벌었을 뿐 정작 번 돈에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역시 벌어들인 돈을 다시 인류의 미래에 베팅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며 돈 자체보다는 목표와 비전을 중시했죠. 베이조스가 추구한 것도 고객과 혁신이지 부의 과시가 아닙니다. 이렇듯 거인들의 행보를 보면 부 자체보다 부를 통한 목적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공한 부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자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풍요의 진짜 의미는 선택의 권한과 마음의 여유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이후에는 돈이 더 늘어나도 행복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부자란 은행 잔고의 크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될 자유,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자신이 꿈꾸는 삶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이 부가 주는 궁극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풍요로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면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누리며 보다 행복한 삶의 토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한 사고방식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제2원리 싱킹, 데이원 싱킹, 그리고 리치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부의 원리들입니다. 숫자로 환산되는 부는 한순간일지 몰라도 그 부를 만든 사고와 습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탈레스 이야기를 곱씹어보면 우리도 스스로의 잠적을 깨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부를 얻을 수 있겠다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 싱킹의 저자는 모든 사람 안에 잠든 부의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잠자고 있는 부의 씨앗이 있을 겁니다. 머스크나 베이조스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세상에 기여할 아이디어를 발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설계하고 꾸준히 습관화해 나간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데이원을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의 본질은 숫자보다 훨씬 깊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